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학교의 최민석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IEEE Transactions on Networking의 스페셜 이슈인 AI for Networking, Networking for AI의 올해 1월에 게재된 논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일단 저희가 어떤 방향성으로 연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 AI 서비스를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학습과 추론을 네트워크 위에 어디에서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멀티셀 환경에서 여러 엣지 서버가 있는 실제 무선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자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분포 변화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분할 학습 기반의 이제 스플릿 OMC라고 이름을 붙인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서비스가 모두 다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이미 계층화가 되어 있고, 대규모 학습과 저장을 담당하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요. 또 사용자와 좀 가까이에 포그와 엣지 노드가 근접해서 계산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가장 아랫단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모든 데이터와 연산들을 다 클라우드로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요. 최근에는 디바이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트래픽이 폭증하기도 하고, 또한 디바이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좀 더 똑똑해졌고요. 하드웨어 발전으로 이제 GPU나 NPU가 더 많은 연산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센싱 능력도 좋아져서 데이터를 직접 센싱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오른쪽과 같이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네트워크는 사실 단말에서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AI 기능을 네트워크 위에 있는 단말 엣지 클라우드 단에 각각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어떤 역할을 나누어 줄지를 결정하는 어떤 분산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분산 컴퓨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AI 기능을 서비스화 시키고, 그래서 단순히 단일 모델을 잘 설계하고 학습을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모델을 서비스로서 바라보고 그 서비스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인프라로서 6G 네트워크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기능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결입니다. 네, 6G의 초저지연, 초연결 을 바탕으로 단말 엣지 클라우드를 이제 빠르고 안정적이게 연결이 보장이 되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계산입니다. 수많은 AI 연산을 네트워크 위에서 모두 클라우드에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트래픽이 폭증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단말이 다 부담하기에는 단말의 자원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연산을 어떻게 분배 할당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AI 서비스는 단순히 데이터셋이나 학습 파라미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컨텍스트나 중간 결과값 또는 서비스의 상태와 같은 정보를 이제 적절한 곳에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서 쓰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이런 저장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역할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지능입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는 이 추론 실행 경로를 네트워크 상에서 최적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계산과 저장이 다 AI 연산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 AI 연산을 위한 계산과 저장의 디시전도 좀 지능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의 운영이 지능적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능 역할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AI 서비스는 네트워크 위에 어디에서나 배치될 수 있고, 특히 디바이스나 엣지나 클라우드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히 그 연산을 분배하고 필요할 때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적응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산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가 동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 배포형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분산지능 플랫폼으로서 6G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제 개인적인 비전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재난 대응 AI나 스마트 팩토리 AI, 뭐 모빌리티 AI, 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들은 사실 분산되어 있는 어떤 모니터링 드론이나
뭐 제조 장비, 안전 센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디바이스 등이 직접 이제 AI를 수행하고 요청해야 되는 어떤 개체로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마다 성능 요구 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실시간성이 중요하고 뭐 정확도나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가진 서비스들을 공통된 이런 분산지능 플랫폼에서 구동시키기 위해 이미 잘 구축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를 구상해 본 겁니다.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제가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붙여놨는데요. 실제로 이런 연산이나 저장 작업을 할 물리적인 개체들과 그 위치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것이고, 모델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AI 서비스 모델을 단순히 파라미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업데이트할 서비스 단위로 바라보는 곳이 될 것이고요. 페더레이트 어댑테이션 레이어는 네트워크의 한 곳에 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매번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분포의 변화에 맞추어서 분산된 디바이스들이 뭐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해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레이어고요. 또 에이전틱 인프런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일 응답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 이제 뭐 여러 단계의 응답을 거치거나 아니면 외부 도구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AI를 실행하는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크로스 레이어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모든 레이어들을 조율하고 또 중요하게 이제 네트워크의 자원이나 각 구성 요소들의 이제 연산 자원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만든 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그 스플릿 OMC 기술은 Federated Adaptation Layer를 좀 대표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Federated Adaptation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AI를 서비스화 시켜서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공통 기본 모델, 베이스 모델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셋과 사용자에 대해서 학습이 된 어떤 범용 지식을 갖는 모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듯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 공통 기본 모델의 일부 또는 저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 베이스 모델만 가지고는 사용자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 A와 B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상태도 다를 수 있고 디바이스 타입도 달라서 어떤 스펙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 환경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전체 모델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일부 경량화된 모듈인 뭐 어댑터나 로라 같은 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 하는 어프로치를 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산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다면은 저런 경량 모드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제 엣지 단에서 모든 사용자들의 테이스트를 만족시키는 공통 기본 모델의 버전 업데이트까지 수행하면서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저에 있는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학습, 페더럴 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합학습의 기본적인 셋업은 그냥 모든 디바이스들이 자신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자신의 단말에 보유하고 밖으로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산업 환경에서 수많은 센싱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센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서버로 업로드하기에는 트래픽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셋업에서 연합학습이 갖는 목적은 디바이스 단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보유시켜 놓은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를 마치 한꺼번에 바라본 것과 같은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도 모든 디바이스들이 각자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물인 모델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를 서버와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실 연합학습 자체가 어쨌든 주기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나 그레디언트를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 또한 디바이스 단에서 연산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과 연산 문제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연합학습을 무선 엣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레벨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연합학습들도 디바이스들이 서로 다른 분포의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어떤 non IID 문제를 많이 어드레스 하려고 했는데요.
멀티셀 무선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이동성을 갖기도 하고요. 또한 사용자의 개인 선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셀 안에 있는 리저널 테이스트도 있고, 내가 이동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리저널 테이스트도 아니고 내 개인 선호도 아니지만 어떤 글로벌리 트렌디한 어떤 샘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과 테스트 때의 분포 변화가 굉장히 멀티 레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unreliable communication입니다.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나 이동성, 채널 상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엣지와 클라우드 간의 백홀 역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학습은 주기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통신 환경에서는 큰 병목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Resource Constrained Clients인데요. 여전히 클라이언트의 자원은 딥러닝 모델이 지금 크게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뭐 배터리나 뭐 연산 자원 또는 뭐 저장 자원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연산을, 특히 학습을 이 디바이스한테 맡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인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좀 어드레스하고자 저희가 제안하는 게 이제 스플릿 OMC라고 부르는 이제 기술이자 어떤 학습과 추론의 통합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플릿 OMC를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프라이어워크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어워크는 FEDMAS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멀티셀 환경에서의 연합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과거에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계층적인 연합학습을 이용해서 각 엣지 서버들이 연합학습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각각의 모델들을 클라우드에서 주기적으로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방식을 택했는데, 역시 클라우드와 주기적인 통신을 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백홀 환경에서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엣지 서버들 간의 독립적인 연합학습 때문에 좀 편향된 모델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드메스에서는 아예 클라우드 서버를 싱크로나이제이션 루프에서 제거를 했고요. 대신에 멀티셀 환경에 오버래핑 리전, 핸드오버 리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용자를 통해서 인접한 엣지 서버들이 학습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는 오버래핑 리전에 있는 사용자가 이 시스템 리소스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모델 트레이닝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올리기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프라이어크는 스플릿 GP라고 이름 붙였던 건데요. 앞서 페드메스는 이제 학습에만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 경우에는 그럼 추론 과정에서 어떻게 자원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만들 수가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추론 과정에서는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맨 왼쪽에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학습된 모델 전체를 디바이스에 올려놓는 경우, 물론 이제 굉장히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저것들을 모두 연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클라우드에 모두 학습된 모델을 올려놓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 테스트 샘플을 올려보내야 되니까 뭐 프라이버시 누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신량 폭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스플릿 GP의 아이디어이고 분할 학습을 이용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델을 쪼개서 모델의 앞부분 좀 작은 부분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다가 놓고 이제 뒷부분을 이제 서버 사이드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추론도 하고 학습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아이디어이고요. 다만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양이 크게 있는데 그중에 얼마만큼의 연산을 네트워크 위에 각자의 컴포넌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산 버짓에 맞춰 가지고 연산을 분배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경량화된 부분, 더 가벼운 부분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어떤 퍼스널라이즈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시키고, 서버 사이드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잘 학습할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태스크들을 또는 테스트 때 이제 비교적 비선호하는 태스크들을 깊은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킨 것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스플릿 OMC는 이 두 가지의 클루를 좀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두 기술을 합쳐놨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셀 환경에서
우리의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테스트 타임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멀티 레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멀티셀 환경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클라우드 서버 없이 부스트업할 수 있는 패드메스에서의 아이디어와 또 추론 과정에서 자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모델 스플릿과 또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빠른 프레딕션을 퍼스널라이제이션에 특화시키는 스플릿 GPU 아이디어를 잘 합치면은 그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의 연합학습에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봤던 연구들처럼 그냥 퍼스널라이즈 태스크와 그렇지 않은 태스크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에서 좀 더 세분화된 문제를 봤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논문에서는 뭐 세 가지 태스크를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3계층의 이제 네트워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더 계층화된, 더 세분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 태스크 분화도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메인 클래스라고 이 사용자가 개인이 선호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습니다. 뭐 영상 추천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은 사용자가 과거에 많이 보았던 어떤 콘텐츠나 내가 구독했던 채널의 콘텐츠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내 근접에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들고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OOP, Out of Preferenc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스타디움 근처에 있으면은 관련 스포츠 콘텐츠들을 뭐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클래스들을 OOR, Out of Region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경우는 뭐 내가 과거에 특별히 좋아하던 축구 컨텐츠가 아니었지만 다만 이제 월드컵 같은 게 열려가지고 글로벌리 이제 트렌디한 어떤 그런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어쨌든 테스트 타임에서는 메인 클래스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OOR 클래스가 제일 적게 등장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인 클래스에만 강하게 퍼스널라이제이션 시키면은 나머지 리저널 트렌드와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멀티 레벨 퍼스널라이제이션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스플릿 OMC를 간단하게 오버뷰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장표가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델을 분할을 시킵니다. AI 연산을 이제 단말과 엣지 서버에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 빨리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달아놓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자주 테스트 타임 때 맞이하는 퍼스널라이즈드 태스크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OOP나 OR 클래스의 샘플들은 엣지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인퍼런스 스트래티지를 그렇게 짜면은 이제 리소스와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의 역할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도 저희가 좀 새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멀티셀 환경을 고려하고 지금 내 셀 리전 바깥에 있는 OR 클래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오브 리전에 있는 사용자를 통해서 다른 엣지 서버 영역의 학습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오는 그런 과정도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멀티레벨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달성을 하고 따라서 인프런스 스트래티지를 위해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디자인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과 추론을 위한 조인트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과정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먼저 테스트 샘플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보유한 모델부터 먼저 연산을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클래시파이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과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프레딕션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로 컨피던스를 갖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얘가 그래서 강한 컨피던스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바로 프레딕션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버까지 올려서 깊은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멀티엑스 뉴럴 네트워크의 추론 방식과 똑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프레딕션을 내릴 때 대부분의 샘플들은 퍼스널라이즈드 태스크가 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델을 개인화 시켜 놓고 서버 단으로 올려서 깊은 추론을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직접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OOP나 OR 클래스에 대한 샘플들이 서버로 업로드가 되도록 학습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학습 알고리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셋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은 이미 분할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가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에 로스가 있기 때문에 로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이제 최종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해서 로컬 트레이닝을 각자 클라이언트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연합학습과 비슷하게 모델 애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서버 사이드 블락은 원래 엣지 서버에 있었으니까 애그리게이션 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델은 모두 엣지 서버로 업로드 하는데, 오버래핑 에리아에 있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모든 엣지 서버에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애그리게이션 하게 되는데요. 서버는 뭐 그냥 서버 사이드 모델 블락은 그냥 애그리게이션 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락은 애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는데, 이때 이제 오버래핑 에리아에 있는 애는 이제 여러 엣지 서버한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오버랩 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부터 보면은 일단 하나의 엣지 서버로 한테만 이제 애그리게이트된 모델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학습한 로컬 모델과 엣지 서버로부터 받은 글로벌 모델을 이제 람다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자신의 로컬 모델은 자신의 로컬 데이터셋을 굉장히 잘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의 능력이 이제 강한 녀석이고요. 글로벌 모델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다 애그리게이션 한 거니까 OOP 더 나아가서 OOR 클래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트레이드오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핸드오버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엣지 서버로부터 애그리게이트된 모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엣지 서버 여러 개로부터 받은 모델끼리 먼저 평균을 취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영역에 있는 OOR 클래스를 내가 프레딕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본인이 혼자서 학습시켰던 로컬 모델과 또다시 이제 람다를 이용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은 완료가 되고 이 라운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접한 엣지 서버가 학습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합학습은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니까 이제 컨버전스 어널리시스를 뭐 깊게 했고, 사실 저희 논문의 대부분의 컨트리뷰션은 뭐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레이턴시 어널리시스도 했고, 컨버전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많이 한 것인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장표 하나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이제 그 로스 펑션 대비 글로벌 로스 펑션의 이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 여러 라운드를 돌렸을 때 최소 한순간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컨버전스 어널리시스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 컨버전스 바운드는 스탠다드 옵티미제이션 텀과 그리고 스플릿 OMC의 구조적인 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텀은 이제 뭐 미니 배치 학습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레디언 노이즈나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셋 헤테로지니어티로 발생하는 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프레드 OMC 구조적인 텀을 보시면은 뭐 세 가지 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델타 오브 람다입니다. 람다는 아까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가중치를 주던 하이퍼 파라미터였고요. 저 람다에 대해서 델타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람다가 0일 때 저 값은 0이고요. 그래서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퍼스널라이제이션 능력을 좀 더 강화할수록 글로벌한,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 바운드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람다를 제로로 놔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전혀 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다른 연합학습과 비슷한 컨버전스 바운드로 리듀스하게 됩니다. 또한 캐피털 델타와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U0라는 텀의 함수인데요. U0는 이 오버래핑 에리아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는 다 저 U0의 디크리징 함수이고요. 따라서 오버래핑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버전스 바운드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담진 않았지만 저희는 좀 더 프랙티컬하게 타겟 셀이 중앙에 있을 때 그 주변에 네이버링 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셀의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지금 테스트 환경에서 메인 클래스뿐만 아니라 OOP와 OOR 클래스들도 있기 때문에
메인 테스트 샘플 대비 OOP 그리고 OOR 클래스의 샘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 row와 var_row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저 값들이 크면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실제 학습 시간 대비 테스트 애큐러시를 찍은 겁니다. 저기 위로 솟구친 두 개의 그래프가 다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인데요. 하나는 이제 저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변형된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면은 베이스라인들도 비슷한 애큐러시를 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모델을 분할함에 의해서 이제 연산 속도도 빠르게 했고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통신 딜레이도 줄였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디바이스의 연산 자원과 또 통신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로버스트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아래 그래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X축은 이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CPU 클락 스피드를 라즈베리 파이 수준에서 일반적인 랩탑 수준까지 레인지를 놓고 찍은 거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와 엣지 서버 간의 통신 와이어리스 랜 캐패시티를 다르게 해서 찍은 거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버와 엣지 서버 간의 백홀 스피드를 다양하게 놓고 찍은 겁니다. 물론 저희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두 개 그래프가 전혀 백홀 캐패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와이어리스 랜 캐패시티나 아니면 디바이스의 저 연산 자원에 대해서도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크게 성능에 저하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로버스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트레이드오프를 컨트롤하는 파라미터인 람다의 영향을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로 값이 작을수록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람다를 큰 값으로 놓은 경우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람다가 커질수록 로 값이 커져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커질수록 이제 람다를 조금 줄여가지고 모더레이트한 값을 두는 게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러면 오버래핑 클라이언트가 아까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오버래핑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증해 본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버래핑 에리아의 클라이언트의 비율이 20% 그리고 30%일 때 수렴된 성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전체 셀 크기에서 한 20% 정도의 사용자만 이제 오버래핑 리전에 있다면은 최고 성능을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연합학습을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디렉션을 저희가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이제 무선 랜과 백홀이 모두 다 이제 불안정할 때, 그리고 디바이스의 연산 자원과 저장 자원이 역시 굉장히 제한적일 때, 그리고 테스트 타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제 셀 구조에서 지역적으로 또 지역을 벗어나는 어떤 시프트를 여러 단계로 발생을 시킬 때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